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룩주룩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도 깜깜합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주말에는 다소 기온이 떨어진다, 쌀쌀해진다고 하니까 이럴 때, 일교차가 클 때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거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찬찬히 뜯어봤더니 민심과 실제 의석과 상당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민심과 실제 의석이 상당히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상당수 사표가 이번에도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 이 도대체 어떻게 민의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 건지 잠시 후에 찬찬히 요목조목 뜯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180석, 와 대단한 숫자인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여권에서 윤석열 총장 거취를 정하라, 물러나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민주당의 공식 위성정당의 대표가 한 말이라 더욱더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이기자마자 윤 총장 때리기, 과연 어떤 의미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청와대 입장 나왔습니다. 힘받은 청와대, 국민 믿고 담대하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선거는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단독 입법이 가능한 180석 여당이 탄생을 한 거죠. 지역구 플러스 비례의석까지 합쳐서. 선거법 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이야기도 벌써 안팎에서 나오고 있고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팎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대 국회 때 처리 못한 법안을 야당의 반대를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민주당이 혼자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거 결과 한겨레 신문을 포함해서 많은 조간신문들의 분석에 따르면 실제 민심과는 너무 달랐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데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텐데, 여당이 수도권에서 의석의 85%를 사실상 독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당이 얻은 실제 민심은 56%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56%, 절반을 갓 넘긴 민심으로 지지를 받았는데 의석은 85%를 독식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야권도 수도권에서 절반에 가까운 민심의 지지를 얻었는데 야권은 의석을 하나도 못 가져갔다. 거의 못 가져갔다. 반영이 안 된 야권의 표심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딱 요것만 볼게요. 잠시 후에 자세히 얘기 나눠볼 텐데, 서울에서 민주당이 41석의 의석을 이만큼이나 가져갔는데 표를 얻은 것은 304만 표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야당은 239만 표, 거의 240만 표를 얻어서 비등비등했는데 의석수는 이렇게 차이가 났다. 소선거구제가 부른 부작용이다라는 얘기를 한겨레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죽은 사표, 야당을 지지하는 사표들이 이번에 대거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180석 여당 법안엔 브레이크가 없다. 조선일보 이렇게 썼습니다. 강력한 입법권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민주당만 180석인데 여기에 범여 의석까지 합치면은 190석에 다다르는 거대 범여 의석이 됩니다. 이 의석수면요,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 국회 선진화법을 일단은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국회 선진화법을 걸리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패스트트랙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석수입니다. 야당이 반대해서 필리버스터해도 24시간 내에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가능한 의석수입니다. 국회의장은 당연히 확보하고요.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등의 주요 요직을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야당의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한 의석수입니다. 이 190 범여, 정말로 무지하게 막강한 의석수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 통합당 리더십이 붕괴됐습니다. 최고위원단도 한 명 빼고 다 떨어졌어요.
두 가지 얘기가 들립니다. 안철수 부르자. 또 다른 얘기는 김종인에게 맡기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안 중에서는 현재 통합당에선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직을 맡기자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 조간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황교안 대표가 다 물러났죠. 물러나기 직전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당의 비대위를 부탁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당분간 통합당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은 안 된다. 현재는 비대위 체제로 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줄여서 한경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지원금 재원 7조 가까이 마련을 했는데 여당의 압승에 전 가구를 지급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70%만 선별적으로 지급할 방안에 대해서 준비 중인데 이번에 압승을 한 민주당은 야 무슨 소리야 정부 야 100% 다 줘. 5월 달에 100% 지급을 추진하자라는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대로라면 3차 추경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코로나 전문가, 고려대 약학대학교에서 바이러스를 전공하신 김정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울시 정무 부시장님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고시 삼관왕 출신의 전직 국회의원 고승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경제전문방송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 장희영 교수님 나왔고요. 25년 국회 전문가 공간과 논쟁의 장성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저희들이 3가지 준비를 했는데 하나씩 전해드리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2주 더,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될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표심 왜곡. 이번 선거 결과 압도적으로 여당이 의석수를 가져갔는데 실제 민심은 이와 사뭇 달랐다는 겁니다. 실제 양당의 투표한 표 결과만 놓고 보면 통합당과 민주당이 비등비등했는데 의석수는 민주당이 정작 다 가져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70대 100. 민주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했는데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다 주자라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70%만 지급할 것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선거 결과도 나왔고 이제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여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 먼저 짤막하게 다뤄보겠습니다. 톱뉴스 주제는 이겁니다. 일상 복귀는 언제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할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단은 한 명이 30명에게 감염을 시킨 사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명이 30명 감염, 거리두기 소홀 사례. 경북 예천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31명 발생했는데 원래는 한 명이었는데 이게 31명까지 발생이 확대됐다. 경로당의 행복도우미 48살 A씨 여성인데 지난 9일 감염 경로 미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의 아들 등 가족도 감염이 확인됐고 이후에 연쇄 접촉이 발생됐어요. 접촉자의 접촉자를 통한 5차 감염까지 발생을 한 겁니다. 문제는 확진자 중에 일부가 감염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미용실도 가고 머리도 자르고 파마도 하고 식당 가서 밥도 먹고 목욕탕 가서 사우나도 하고 PC방 가서 게임도 하고 다중 이용시설들을 방문했다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결고리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30명에게 감염을 시킨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접촉자는 277명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 자가격리 조치 중입니다. 이게 날도 따뜻해지고 막 선거도 있고 하니까 김정인 교수님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야 이제 괜찮대 라는 약간 좀 방심도 한 것 같고 경북 예천에서 한 명만 감염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게 31명까지 결국은 순식간에 삽시간에 퍼졌는데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지켰던 탓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맞는데요. 네.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과연 언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거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력한에서 강력한이 이제 빠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다음 달 뭐 초까지 하겠다 뭐 이런 아직 발표는 안 나왔으나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끝난 겁니까 일단? 끝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앞으로도 한동안 가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건당국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그래서 어떤 행정조치가 동반된 그러니까 심지어 당분간 2주에서 길게는 4주 정도까지는 완전히 그러니까 자택에서 머물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 시기를 많이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물론 비단 며칠 전부터 이제 한 자릿대 국내 자체 발생 감염자가 한 자릿대로 떨어지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점을 언제까지 계속 갈 거냐, 이제 경제하고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뭐 강력하니 빠진 사회적 거리두기든 아니면 생활 방역이든 간에 한동안 보건당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그 진단 모니터링은 계속 수행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예천 사례와 같이 한 사람이 다수를 감염시키는 사례들은 앞으로도 산발적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언제까지 이걸 미룰 거냐,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상으로의 전환을 서서히 생각하되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같이 염두에서 철저하게 통제가 가능한 범위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남성이 휴대폰을 끄고 잠적을 했는데 무단 이탈에 도주까지 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휴대폰 끄고 잠적 후 무단 이탈에 도주까지. 20대 남성 A씨는요.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자가격리 대상이었습니다. 14일 오전 A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야,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아들을 신고합니까? 저도 아들 있는 아빠지만 이게 참 애끓는 아버지의 심정이거든요. 경찰에 신고해서. 아니 우리 아들이 자가격리 대상인데 야 이놈의 아들이 제가 지금 순화해서 말했습니다. 순간. 이 아들이 40만 원을 들고 집을 나가는데 휴대폰 꺼져 있고 연락도 두절돼 있다. 아버지가 40만 원 때문에 신고했겠어요? 아니에요. 자가격리 대상인데 아들도 위험하고 남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들에게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한 거죠. 경찰이 이 아들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의정부의 한 편의점 앞에서 배회 중인 아들을 발견하고 보건당국에 인계했는데 양주시 격리시설로 이동했어요. 격리가 됐어요. 그런데 4시간 후에 시설을 또 이탈해요. 산으로 도주 시도해서 적발이 또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총선 당일 투표 참여한 자가격리자 11,151명 중에 무단 이탈자 4명도 적발이 됐고 이 중에 2명은 고발 예정인데 아일랜드에서 입국한 20대 남성은요. 무단 이탈 중에 당구장, PC방 여유 있습니다. 예, 당구 치고 게임하고 미국에서 입국한 50대 남성은 자가격리 위반 고발 상태에서 임의로 또 투표소를 방문했던 경우도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은 김정인 교수님, 그 아버지가 본인의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사실은 이 쉬운 일은 아닌데 이 아버지는 정확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야, 이 아들이 40만 원 갖고 튀었다. 그런데 자가격리 대상이다. 빨리 찾아달라. 격리됐는데 근데 또 도주 시도를 했다. 아마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 글쎄요.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면 물론 자가격리 대상자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감염병의 확산에 대한 우려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이 아들이 약간 어떤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니까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나. 근데 물론 신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가격리 이탈의 어떤 범위가 좀 심각할 경우에는 지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감수하고라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혹시 불미스럽게 아들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올바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렇게 아버지가 신고할 경우에는 고승덕 변호사님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처벌이 되더라도 뭐 약간 참작의 사유가 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본인의 어떤 행위라든가 어떤 그 반성이라든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아버지가 한 건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렇군요. 그런 사례는 별로 없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랑 싸워가지고 나갔다고 하면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단순한 그 일반 자가격리, 일반 사범하고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 법에서 볼 때는 어차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그 위중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똑같기 때문에 별로 참작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도 오늘 좀 비중 있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런데 아베 총리가 현금을 풀어도 일본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함께 보시죠. 확진자 10,000명을 넘어섰다, 일본. 현금 풀어도 여론 문매. 일본 어제 누적 확진자가 10,000명 이상. 긴급사태. 전 국민 현금 10만 원, 약 114만 원 지급을 추진했는데 여론은 싸늘하다. 5천억을 투입한 아베 마스크가 너무 작고 귀아파. 이 불만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5천억이나 투입한 이른바 아베 표 공적 마스크인데 작다는 거예요. 대응 과정 설명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거. 부인 아키에 여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외출해서 구설. 자민당 내부에서는 아베 6월 퇴진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크가 얼마나 작길래 일본 어떤 국민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지 사진도 좀 나왔죠? 자, 작네. 작긴 확실히 작네요. 지금 턱이 안 가려지고 작네. 이거를 5천억을 투입해서 왜 작게 만들었을까? 작네요. 그리고 지금 귀가 이게 앞으로 많이 당겨졌잖아요. 이건 작은 거예요. 자, 보시는, 작네요. 옆에 분은 큰데? 다른 마스크라고 해요, 옆에 큰 거는. 이게 지금 이 작은 게 이른바 5천억을 투입한 공적 마스크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본인도 이렇게 괴로워하죠?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유아용 마스크 정도, 김정희 교수님,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작은 거를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마스크를? 글쎄요, 저희 과거부터 알려져 있는 게 일본이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 그런지 모르겠으나 차도 작은 차, 뭐 이런 네, 거. 그 마스크 자체가 굉장히 작으면 지금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베 총리의 말을 하게 되면 입이 노출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쓸모가 없고요. 저거는 사실은 웃으면 안 되는데 마스크로서의 기능이 좀 저렇게 되면 좀 의심스럽다. 예, 거기에다가 일단 면 마스크를 만들 거였으면 그냥 순수하게 코튼 재질의 면 재질보다는 오히려 스판덱스 형태를 섞어 만들게 되면 밀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스판? 예, 그러면 이 사이즈가 사람들 얼굴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게 일정 부분 이렇게 늘어나는 성향이 있어요. 그 스판, 우리가 아는 그 스판. 네네. 그러니까 좋네요, 스판. 우리나라 그 방한용 마스크 중에서도 그렇게 제품이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괜찮네요, 스판. 예, 그래서 이게 사람들마다 사이즈가 안 맞으면 그런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는 융통성 있게 만들 수 있는데 순수하게 100% 면 마스크를 저렇게 작게 하면 대다수의 성인들은 쓰기가 힘들고 예. 아프면 자꾸 벗게 되고 말할 때 호흡기가 노출되고 그러면 이 실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 들여 하는 거를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이 또 이웃나라 일본에 대해서 좀 정통하시니까 왜 이런 거예요, 사실은? 천이 모자라서 그렇죠. 천이 모자라서. 예. 가구당 2개를 준다라고 한다는 것은 원재료가 모자라니까 그것밖에 못 주는데 사실은 천을 하면 패턴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몇 개라도 더 만들려고 하면 작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급하게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의 노령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노령 인구 중에는 난청 인구가 많거든요. 잘 안 들리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잘 안 들리는 분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큰 마스크를 해야만 사실은 비말에 대한 감염이 적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잘 안 들리니까 마스크를 다시 열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야말로 작기 때문에 귀도 아프고 막 얼굴에 이렇게 선도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많은 어떤 처음부터도 많은 마스크가 적게 준 데 대한 비평도 많고 비꼬는 무슨 만화도 많이 나왔고 아베노 마스크라는 말까지 만들어졌었는데 결과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 고급 마스크 아닙니까? KF94 같은 건 굉장히 최고급 마스크를 끼는 데 비해서 비교가 되는 것이죠. 진 마스크인데도 풍부하지도 않고 그나마도 얼굴도 잘 가려지지는 않는 마스크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느냐 하는 데 대한 불만이 많고 이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아베의 지지율 하락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코로나19와 관련된 중요한 뉴스들 김정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총선 결과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고 전망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제목은 축제는 끝났다라고 달아봤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민주당이 하자마자 민주당의 비례대표의 공동대표가 윤석열 총장에게 거취를 요구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윤 총장에게 물러나라라고 압박을 하는 모양새를 이제는 숨기지 않는 겁니다.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총선 끝나자마자 윤석열 총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인 우의종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기세가 된 겁니다. 이렇게 본인의 SNS에 올렸어요. 선거 끝나자마자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시민은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 자, 선거 이기자마자 윤 총장 물러나라는 거죠.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앞장서 조국 장관 사퇴를 유도했을 때, 아니 조 전 장관은 본인 스스로 물러난다고 했던 건 아니었나요? 조 전 장관. 예. 근데 사퇴를 유도했다라고 지금 더불어시민당의 우 대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윤 총장은 씩 웃었을 것이다. 그리고요. 그런 자신감 속 과유불급에 그가 놓친 건 촛불시민의 민심이자 저력. 그토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당신, 이제 어찌할 것인가? 라며 더불어시민당의 우의종 대표는 선거 끝나자마자, 이기자마자 윤 총장에게 사실상의 사퇴를 요구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장성철 소장님. 네. 어떻게 그 타이밍이 네. 선거가 딱 끝나고 180석이라는 전례 없는 숫자를 얻자마자 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윤 총장을 물러나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지금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여권에서는 상당히 지금 아픈 손가락이에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을 향한 지금 수사들이 지금 계속 진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기소 여부를 지금 판단해야 되고, 오늘 한 언론에 의하면 기소할 방침이다라고까지 얘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당선된 3명 정도의 사람들은 한병도, 최광욱, 뭐 이런 분들은 지금 검찰에서 기소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여권에 부담되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 발로 발생을 할 것이다. 그거의 가장 큰 정점은 조국 전 장관 부부에 의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정권을 향한 수사, 조국 장관을 향한 여러 가지 기소 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수사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애들로 표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예컨대 열린민주당의 의원이 아니라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 여당의 공식적인 비례정당의 공동대표의 입에서 윤 총장 물러나라는 말이 선거 끝나자마자 나왔다는 것이 앞으로 국회 전국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 의석 구조상 네. 장 소장님, 네. 야당이 사실은 100석을 간 넘긴 상황, 그리고 민주당이 자력으로 180석을 확보한 상황이잖아요. 우의종 대표의 지금 주장처럼 윤석열 총장 물러나라, 불러다가 예컨대 대정부 질문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의종 대표를 포함해서 여당에서 압박을 한다면 지금의 야당으로서는 사실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은 없는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검찰총장이 이제 국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오게 돼요. 근데 예전에는 여야가 좀 동수였어요. 예. 위원들이. 근데 지금은 거의 3분의 2가 여당 소속 의원이 법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을 증인석에다가 앞에다 놓고 계속 여러 가지 압박을 했을 때 야당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커버를 쳐준다든지 변호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옹호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적 우위 때문에. 그리고 상임위에서 표결 같은 걸 하고 뭘 처리를 할 때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처리를 하게 되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요.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또한 공수처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쪽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국회 권력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졌다. 지금 야당으로서는 여당의 배려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희종 대표의 주장 중에 눈여겨볼 것이 장영 교수님.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 시민은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 이게 민심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 여당을 향한 민심, 정말로 이 180석이라는 민심이 정말 윤 총장의 거취를 묻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저 얘기 듣고 조금 섬찟한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그 TV 보시는 분들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부분이 지금 저 우희정 공동대표가 한 말 중에 맨 마지막 문장, 윤 총장이 씩 웃었을 것이다예요. 웃었다가 아니라 본인들이 그랬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고, 전 사실 이번 총선을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건 시민당이건 뭐 미래통합당이건 거대 정당들의 꼼수를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들의 정치적인 해석 이런 것들에 사실은 정치인들의 얘기 자체가 좀 두려운 게 왜 본인들의 추측, 본인들의 꼼수대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정치적인 해석을 안 하고 그냥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오히려 감정 없이 정치적인 진영 논리 없이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기에 대해서 이랬을 것이다, 씩 웃었을 것이다, 이거는 본인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금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게 너무 눈에 보여서 저런 잣대로 저런 시각으로 누구를 보고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추측을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지금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서 저 말 한마디에 저는 좀 두려움까지 드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석을 해야 될 것이 있고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잘못된 것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인 걸 떠나서 봐야죠. 그냥 잘못됐으면 수사를 하는 게 맞죠. 선거 직후에 나온 이런 발언, 그런데 선거 전부터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180석을 예견했던 유시민 이사장은 이미 선거 전에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식물총장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은 지금 사실 식물총장 상태예요. 부인과 장모님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위신은 완전히 바닥에 추락해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번 선거 결과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후보도 당선이 최종됐습니다.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검찰을 보고 두려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검찰의 수사에 칼끝이 겨눠지면 내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정치검찰의 민낯이고, 김광삼 변호사님, 오늘 검찰 출신 변호사님 그래서 모셨는데 지금 선거 끝나자마자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대표가 이제 윤 총장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그 전부터 유시민 이사장이나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은 검찰을 향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견지해 왔거든요. 검찰 속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검찰 자체는 총장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하지 않죠. 예. 그런데 일단 선거 결과랄지 그 이후의 어떤 상황을 보면 일단 윤석열 총장의 앞길이 순탄치 않다. 그리고 이걸 과연 윤 총장이 정면 돌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저렇게 그냥 엄청난 그런 사면초가 마당에 처해 있는데 그분은 아마 윤 총장의 몫이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여당이 당선이 됐는데 그 여당에 당선이 된 사람 중에서 윤 총장한테 굉장히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의원들이 다수 포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국회로부터 공격도 노골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고 그 무엇보다 또 이제 법무부하고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에 있잖아요. 예. 법무부는 어차피 여권과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인이기 때문에 사사건건 지금 마찰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법무부가 지난번 인사를 통해서 이제 검사장급 인사에서도 사실은 윤석열 총장과 약간 결을 달려는 그런 검사장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과연 검찰총장으로서 아빠 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 영이 설 것이냐 이런 문제도 또 하나 있고요.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이 주장했던 것처럼 식물총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식물총장까지는 그런 것은 좀 약간 좀 과도하다고 봅니다. 일단 장모와 이제 처와 관련된 것이 고발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가지고도 검찰총장의 직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공격이 굉장히 시작될 거예요. 그렇지만 검찰의 특성이 있죠. 검찰은 일단 고발이 된다랄지 아니면 증거가 있으면
아무리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선거 개입 사건이랄지 라임 자산 운용과 같은 사건도 이미 많은 증거가 확보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나는 검찰 자체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정치적인 어떤 행보다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나와 있는 증거를 그냥 없던 걸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일반적으로 다른 기관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일반 공무원과는. 그러면 검찰은 딱 가지고 온 증거를 가지고 계속 수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거 식물이다 아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단지 본인의 어떤 거취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흔들릴 수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윤석열 총장이 생각을 하고 본인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고 나는 끝까지 뭐 선거 개입 사건이랄지 라임 자산 운용 사건 이런 것까지 밝혀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거취 결정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것은 얼마나 잘 본인이 버티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야당이 됐고 어느 쪽도 윤석열 총장을 비호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요. 그러면 외로이 윤석열 총장 혼자 남아있다고 볼 것이고 그 몫은 결국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검찰에 향한 국회와 검찰과의 관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 쪽, 윤 총장 쪽의 입장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취재가 됐습니다. 여당 압승에도 윤석열 총장 내가 길 간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검찰은 4.15 총선으로 유해한 각종 사건의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한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예컨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선거 후로 밀어놨잖아요. 누구?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기소 여부를 사실 선거 후로 밀어놨는데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검찰은 이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경제 범죄 라임 사건, 라임 사태 무마 관여 의혹, 김모 청와대 행정관,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하고 압수수색도 했고요. 대형 경제 범죄 신라젠 사건, 이용환 전 대표 그리고 곽병학 전 감사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피의자 3명이 국회의원이 된 것과 관련돼서 한병도 송초로 그리고 황운하 한 일선지검장은요. 검찰이 참 힘든 길에 접어들었다. 사건 수사 도중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여권이 국회 권력마저 장악하면서 할 수 있는 건 걱정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법조계의 한 인사는요. 검찰이 판을 크게 벌이는 만큼 여권 견제가 거셀 것이다. 황운하, 한병도, 최강욱 3명의 당선, 검찰 공격 선봉 나설 가능성도 국회 안팎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총장은 대검 소속 검사들에게 지난 15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주자. 정치적 논란이 컸던 사건은 흔들리지 말고 수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조승기 변호사님. 사실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임종석, 이광철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조사는 다 이미 마친 상태에서 기소하지 않고 지금 일부러 사건을 닫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사실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이 이번에 마이크 잡고 돌아다니면서 떳떳하게 이렇게 유세하는 이런 모습도 이 기소가 안 되는 이것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여권에 등을 돌리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지를 않고요. 오히려 중립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우희정 그 더불어시민당 대표가 마치 선거 결과를 윤석열에 대한 심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이건 그 민심을 잘못 해석한 거라고 봅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지침을 내렸습니까? 조국 이야기는 하지도 마라. 왜? 조국 이야기하면 할수록 중도층 표가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입단속을 했었고 또 거꾸로 열린 민주당에서는 조국 마케팅하면은 표가 많이 올 줄 알고 엄청 떠들어서 처음에는 지지도가 뭐 10% 넘어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어땠습니까? 민심은 결국 그 세석밖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민심의 결과가 조국을 선택하고 윤석열을 치는 이런 민심이 아니고 코로나를 좀 제대로 극복해달라고 하는 국난 벌어질 때는 국민들이 단결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일 잘하라고 준 거지 뭐 조국 대 윤석열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선거 끝나자마자 마치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의 민심을 듣느냐? 아니죠. 서초동에 모인 사람과 그 당시에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의 숫자는 대부분의 언론에서 광화문에 더 많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서초동 그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지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 이런 자세라고 하게 되면 저는 선거 끝난 다음에 국정 제대로 하는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이 17대 총선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많은 여당의 승리를 가져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앙일보 뭐 이름을 거론해서 뭐 합니다만은 당선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같은 게 있어요. 앞으로 외교에 더 치중할 게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냐 하는 질문에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우리 미국, 일본에 치중했으니까 중국이라고 답을 했는데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열린우리당 당선자들 미국보다 중국을 더 중요시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당선자들 대상으로 각 언론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우의정 대표를 비롯해서 최강욱, 뭐 한병도 다 여러 가지 아주 미묘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일순간에 180석을 얻은 그 여당의 승리가 몇 달 가지 못해서 완전히 국민들의 눈밖에 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국가보안법 문제 다시 나오죠. 여러 가지 어떤 뭐 무리하게 어떤 검찰을 흔드는, 검찰총장 흔드는 얘기가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해야 될 것은 정말 냉정하게 말하자면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차분하게 읽고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전문성과 야당의 협치를 통해서 가져가는 일이어야지. 그래서 빨리 그 초선 의원들이거든요. 다 대부분 초선 의원들의 입단속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예. 당청 협의를 통해서 한 방향 정리를 해야지. 개별적 의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번에 다선 의원들이나 기존의 민주당 의원들하고의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도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고 그런 것을 초선 의원들 몇몇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전체 당이 흔들어지는 것이 막아야 되는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검찰 출신 김관삼 변호사님 나오셔서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신라젠 사건이나 라임 사건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임종석 전 실장이 사실은 선거 전에 검찰에 출석을 해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기소 여부는 미뤄뒀단 말이죠. 네. 선거가 이제 끝났어요. 여권이 압승을 했어요. 과연 윤석열 총장은 검찰은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기소를 포기하게 될까요? 뭐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랄지 이광철 비서관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유죄라고 보고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 추측이죠? 네, 제 개인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선거 전에 불러서 조사했잖아요. 근데 불러서 조사할 때는 이미 증거에 대해서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했고 근데 그때 임종수 전 비서실장이랄지 이광철 비서관 부를 때 굉장히 언론에 논란이 많았어요. 더구나 여당이랄지 청와대에서도 반발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 자체를 보류해놨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그냥 시간만 뒤로 좀 갔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에 선거 전에 13명을 기소했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그와 관련된 사람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광철 비서관하고 임종선 비서실장인데, 전 비서실장인데, 그거 자체를 증거가 없어서 그냥 보류했다. 그렇게 저는 보지 않고. 임 전 실장은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죠. 그렇죠. 이제 검찰의 어떤 입장이 그럴 거란 걸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 검찰의 어떤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검찰에 이렇게 하는 이 패턴을 보면 말이죠. 특히 신라젠이랄지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바로 관련자들을 구속했잖아요. 예. 영장 증거 구속했어요. 예. 그것은 선거 기간 동안에 수사를 안 한 게 아니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사를 해놨다고 저는 봐요. 예. 이미 칼을 갈고 증거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선거가 뭐 여당이 압승이 됐건 야당이 승리를 하든 그거 상관없이 바로 치고 가겠다. 그래서 정치의 영향력으로부터 오히려 우리가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정치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생각보다도 제가 볼 때는 4월 15일 선거 끝났어요. 그러면 어떤 텀을 놔두고 압수수색하고 영장 청구 그럴 거라고 대부분 많은 법조인들이 생각을 했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치고 들어갔거든요. 그 자체는 더 많은 역풍이랄지 바람이 불기 전에 수사를 이미 그 전에 칼을 갈고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빨리 우리 길을 가서 마무리하겠다. 그게 검찰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견해 주셨고 예정된 재판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총선 끝 재판 시작. 먼저 조국 전 장관의 비리 의혹, 청와대의 비리 의혹. 오늘이죠. 4월 17일.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비리, 감찰 무마 의혹,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이달 말부터 정식 재판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 공범으로 기소돼 조국, 정경심, 조국 부부가 함께 나란히 피고석에 앉을 가능성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은요. 최강욱 당선자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표해줬다라는 혐의 관련해서 첫 재판이 21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당선이 되자마자 재판이 받게 생겼다는 거죠. 특히 검찰의 수사 내용에 따르면 최강욱 전 공직기관 비서관은 허위 인턴 확인서를 건네며 아드님이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4월 21일 재판. 그리고 이틀 뒤 4월 23일 무슨 재판이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송철시장, 황운하, 한병도 당선인 등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줄줄이 재판이 잡혀 있거나 공판 준비 기일까지 예정이 돼 있군요. 이제는 진짜 선거 국면이 아니라 재판 국면이겠어요, 고승덕 의원님? 네,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공교롭게도 선거 이후로 지금 재판들이 미뤄진 뭐 그런 모양이 됐는데요. 재판에서 그럼 여러 가지 이제 검찰 측 증거 얘기도 나올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판결 결과를 예단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이게 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가 되게 되면 그 당선된 분들이 이제 그 배지를 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고요.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네. 또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는 과연 뭐 어떤 실형이라든가 좀 중한 판결이 나올까 저도 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간 유죄 무죄를 떠나서 만약에 결과가 이제 징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역시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요. 근데 과거의 이제 사례로 보게 되면 이 배지가 떨어지는 것은 언제 떨어지냐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야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임기 상당한 그 기간은 이렇게 수행하면서 지나가는 뭐 그런 걸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뭐 예컨대 검찰이 확보했던 증거들, 왜냐하면 피의사실 공표가 사실상 뭐 금지됐기 때문에 김관삼 변호사님, 저희들이 취재를 통해서 아름 아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검찰의 수사 내용 등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컨대 조국 부부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랄지 앞으로 예정돼 있는 뭐 최강욱 당선인의 재판 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재판 과정에서 다 전해지겠죠? 일단 이제 조국 가족 비리 감찰 무마 의혹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많이 언론에 많이 나왔고요. 또 재판이 이미 시작이 돼서 전에도 뭐 그 이면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근데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재판이 이제 그 선거 개입 사건이거든요. 선거 개입 사건은 사실 이제 법무장관의 이제 추미애 의원이 수행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베일에 가려진 측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선거 개입 사건의 실체 내부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건 많이 있지 않아요. 물론 그전에 이제 언론에서 추측해서 뭐 함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어떤 전달을 겪었고 음식점에서 누굴 만났느냐 그런 것들은 추측적으로 됐지만 그거하고 사실 법정에서 나오는 이야기, 증거하고는 전혀 더 틀릴 수가 있거든요. 증거와 진술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선거 개입 사건이 진행되면서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실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거의 뭐 증인의 진술 아니면 증거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과연 어떤 내용에 따라서 일파만파 여론의 향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검찰의 수사와 또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앞서서 예고해드렸듯이 이번 선거 결과 의석수만 놓고 보면 국민의 대다수가 민주당을 지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상의 실제 표수를 따져보니까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받은 실제 표수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역구 전체에서 받은 표수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민심 반영의 왜곡 현상이 나왔다라는 거고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에 관한 부분을 오늘 좀 차분하고 샅샅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제목을 달아봤어요. 완패는 맞지만 보수의 실패는 아니다. 여러 조간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 알기 쉽게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비례득표를 먼저 한번 보면요. 진보 5대 보수 4.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이 합친 이 세 개를 합친 득표율은 48.5%. 미래한국과 국민의당을 합쳤을 때 40.6%. 상당히 비슷비슷하는데 지역구는 더블스코어가 낮다라는 게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정당을 찍을 수 있는 표 한 장과 본인이 원하는 정당 소속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찍은 표 한 장이 주어졌는데 국민의 마음은 같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마음이 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정당과 관련해서는 양쪽 예컨대 진보 보수 정당에게 비슷비슷하게 표를 줬는데 지역구에서는 이렇게 더블스코어가 났다는 거죠. 163, 84. 그렇다면 실제 민심은 반반에 가까운데 지역구에서 민심의 왜곡 현상이 이렇게 더블스코어 가까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사표가 많았기 때문인 거죠. 서울의 전체 의석수는 49석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49석 전체 의석 중에 무려 41석을 민주당이 차지를 했습니다. 통합당은 49석 중에서 8석밖에 못 차지했어요. 이것만 놓고 보면,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야, 서울에 90% 가까이는 다 민주당을 찍었다라고 해석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서울의 표 수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305만 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239만 표는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다는 거죠. 지금 이 그래프 표만 보더라도 실제 민심이 결과적인 의석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 민심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100표 차, 200표 차이로 떨어진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진 사람의 표는 다 사표가 되기 때문이죠.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분배했을 때는 민주당은 27.5석, 통합당은 21.5석이 돼야 정확하게 민심이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실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장성철 소장님, 네. 많은 조간신문, 한겨레 신문에서 사실은 분석해 놓은 거예요. 이건 한겨레 신문에서 분석해 놓은 건데 그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래서 뭐 어쩌자고 선거 다 끝났는데 이렇게 된 건데 제도가 이런 건데 뭐 어쩌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그 득표수 차이는 대략 한 65만 표 차이예요. 근데 의석수는 대략 80%를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41석. 그리고 통합당은 8석을 가져갔는데 솔직히 저런 거는 부질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거는요. 부질없다. 예. 한 표라도 이기면은 의석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리가 뭡니까? 다수결의 원리 아닙니까? 물론 소수는 존중해 줘야 되지만 다수결의 원리이기 때문에 저런 분석은 한 가지 의도가 있는 거죠. 뭐냐면 보수 너희들 아주 의석수에서는 상당히 적은 의석수만 가져갔지만 너희들 그렇게 그냥 기죽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지금 어쨌든 여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져갔지만 견제하는 야당은 필요하니 당신들 국민들이 그래도 이 정도로 지지하고 있으니까 국회에 가서 야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기죽지 말고 한번 제대로 해줘라.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의 이제 언론의 분석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일단은 야당 같은 경우에는 내부 수습을 잘해서 어쨌든 이제 5월 31일부터 21대 국회가 개원하잖아요. 어쨌든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부터 김영주 의원님이 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실제 국민들이 찍은 표대로 서울의 49석 의석이 배분됐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민주당은 27석 그리고 통합당은 21석을 가져가는 것이 실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의석인데 결과적인 의석은 41대 8이 됐다는 거죠. 이게 소선거구제에 어찌 보면
뭐랄까요, 한계죠? 네, 폐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로 보면 오히려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보다는 득표율 제도라든지 중대선거구제의 가능성이라든지 조금 더 폭넓게 그런 것을 봤어야 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말하자면 미래통합당이 반성해야 될 점은 비례대표 없애자. 한때 이런 얘기를 하죠. 비례대표까지 없앴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더 크게 기울어질 뻔했죠. 예.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뜬금없고, 또 하나는 잘 살펴보면요. 비슷비슷하게 이 표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선거 기간,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표는 한 50%, 4%, 5%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교안 리더십 리스크, 차명진 리스크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의석수에 엄청난 작용을 했을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실제는 막 조막 박빙이었는데 코 흔들리는 물잔에 한두 방울을 붓는 그렇습니다. 그것 그래서 때문에 저게 수도권에 41석이 30석이 되고 8석이 28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강동이라든지 말하자면 송파라든지 이런 몇몇 지역 곳에서는 상당히 더 땡겨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교안 대표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어떤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자유통합당,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부글부글하게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저런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7대 22 의석 배분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41대 8이 됐다는 거죠. 조금 더 샅샅이 뜯어보면 특히 이 격전지에서 결과가 바뀌거나 비등비등했는데 결정적으로 결과를 짓게 됐던 주요 요소가 사전투표의 결과라는 얘기도 분석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막판을 뒤집은 치명타는 사전투표였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이 선거였어요. 서울 광진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고민정 후보가 54,000, 오세훈 후보가 51,000이었는데 당일 투표날 선거 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앞섰다는 거예요. 당일 투표 결과는. 고민정 후보가 당일 얻은 표는 28,000표. 오세훈 후보가 선거 당일 얻은 표는 33,000표. 당일 투표 결과로만 보면 당선인의 주인공이 바뀔 수도 있었던 차이였죠. 5,100표를 오세훈 후보가 당일 앞섰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뒤집혔냐. 사전투표 결과가 합쳐지면서 뒤집혔습니다. 사전투표에서 고민정 후보가 모두 앞섰는데 관내의 사전투표 결과는 고민정 후보가 19,000표. 관외의 사전투표 결과는 고민정 후보가 6,000표. 각각 5,000표, 2,000표가 앞서면서 이게 참 오묘한 게 선거 당일에 얻은 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승리였는데 사전투표의 결과가 막판에 공개가 되고 합쳐지면서 결국 당선자의 주인공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이게 참 그 오묘하고 장영 소장님,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장영 교수님 뭔가 아깝다라고 할 법도 하고 하지만 사전투표도 뭐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저 개표가 하나 될 때마다 몇천 표 차이로 지다가 몇백 표 차이가 좁혀졌다가 다시 또 몇천 표 차이로 늘어났다가 이 두 후보 입장에서의 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만 사전투표가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틀간 또 진행이 됐고 사전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열성 지지자들이 많다는 것 때문에 현재 여당에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미 많았었죠. 그래서 사실은 개표 당일에도 그날 투표한 수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정말 박빙으로 진행이 됐던 곳이었어요. 다만 지금 일단은 지금 선거는 그러죠. 민어가 다 가져가는 거니까 고 당선인이 당선이 됐고 한 사람 그냥 루저 패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민심은 거의 반반이에요. 거의 반반.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민주당의 대승, 압승이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당 지도부에서는 좀 더 무겁게 책임감 있게 바라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한편에서 더불어신민당 같은 경우에는 또 서초동 민심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지금 민심은 솔직히 이게 만약 대선 투표였다 그러면 비등비등으로 누가 이긴 대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총선이다 보니까 각 지역구로 나눠지다 보니까 의석수가 이렇게 나눠진 건데 저는 두 가지를 봤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지금 나오는 이거대로 민심은 사실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압승을 했니 뭐하니 하지만 정부 여당에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또 한 가지를 좀 까먹었네요.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각나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처음에 하신 얘기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쉽게 얘기하면 예. 정권 심판과 야단 심판이 거의 비슷비슷했다고 볼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소재, 말하면 이낙연 대 한교안의 싸움에서 사실은 컨트롤 타워에서 차이가 저런 결과를 사전투표에 좀 더 적극적 지지층이 말하면 여당 중심으로 많이 갔다라는 부분이죠. 그게 한 26% 됐으니 굉장히 투표의 3분의 1이 그렇게 쏠렸다는 것이 결정적인 어떤 승패를 가눴다고. 까먹은 거 마저 얘기해도 돼요? 생각났어요. 예. 생각이 났어요. 저는 좀 앞서서 우리가 27.5 대 뭐 25.5 이렇게 그러니까 득표 수만으로 비유한 서울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비례에서도 시민당이 33.4, 미래한국당이 33.8 오히려 비례에서는 시민당보다 통합당이 더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전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작년 내내 그렇게 시간 끌고 뭐하고 했던 선거법 개정한 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한 거잖아요. 그 취지가 지금 무색해졌죠. 무색한 완전 정도가 무색해졌죠. 그죠. 무색한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민심이 제대로 반영됐다라면 지금 전국의 의석수도 이거 비슷하게 나왔어야 대한민국의 민심을 제대로 좀 반영했구나라고 우리가 수긍을 하고 작년에 그렇게 싸웠건 먹었건 그래 선거법 잘 고쳤네라고 할 텐데 오히려 역대 다른 총선보다도 더 좀 왜곡된 이 표차가 나타난 것 예. 이게 과연 이번 선거법이 제대로 된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또 한번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부분 2개 생각나셨군요. 서울 광진을 뿐만 아니라 이 김남국 당선인의 당선 결과가 나왔던 것도 결국은 사전투표였습니다. 막판 뒤집은 치명타는 사전투표. 사전투표 기간이 10일에서 11일. 그런데 김남국 당선인의 이른바 팟캐스트 성비하 논란이 보도된 건 13일이에요. 김남국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비하 논란이 터져 나온 게 사전투표를 지났다라는 게 어찌 보면 신의 할 수일 수도 있었던 거죠. 김남국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3,600표 차로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5,721표를 더 얻었던 거예요. 사전투표가 없었으면 김남국 후보는 당선될 수 없었던 겁니다. 성비하 팟캐스트 논란 전 실시한 사전투표함이 막바지 열리면서 상황이 반전됐다라고 김남국 당선인 측도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위 지역 150곳, 사전투표함 열리자 막판 10곳, 승부가 뒤집히며 163곳으로 확정이 됐고 통합당 후보들은 박빙 지역에서 관내 사전투표함 폭탄이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고민정 당선 경우도 그렇고 김남국 당선 경우도 그렇고 김관삼 변호사님 만약에 뭐 가정은 의미 없어요. 이미 결과는 끝났고 이렇게 뭐 따져보는 것도 그냥 그렇구나 이거지 뭐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가정에 거듭을 해서 사전투표 이전에 김남국 후보 입장에서는 철렁했을 것 같아요. 이 팟캐스트 논란이 만약에 보도됐더라면 사전투표에도 어쨌든 기간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예. 더군다나 굉장히 초접전이잖아요. 초접전인데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막말 논란을 얘기를 많이 했지만 김남국 이제 당선인이 그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사실 본인이 관여했냐 관여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그런 분위기에 편승을 했다거나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전 투표 전에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면 당선 결과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또 우리가 이제 역발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게 왜 사전 투표를 하면 여당의 진보 측에 유리할까? 그걸 당연히 범보수 측에도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예. 왜 투표율이 높으면 우리한테 왜 불리하지? 그건 근본적인 걸 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우리 보수에게 유리하다.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초격차가 됐건 그냥 전체적으로 투표수를 하면 반반 될 수 있고 이런 것은 저는 지금 의미가 없어요. 예. 물론 앵커께서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통합당 자체에서 공천 과정에 굉장히 잡음이 많이 있었고 사천 논란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막 계속 그 공천자를 바꿨다가 원위치시키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통합당이 자기 개혁, 혁신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것이 가장 저는 선거 패배 원인이라고 일단 첫 번째 보거든요. 그런데 자기 혁신과 개혁을 하게 만들어준 것이 국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통합당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막말을 한 사람들 아니면 굉장히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통합당을 찍거나 지지하는데 굉장히 주저하는 사람이 저는 주위에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투표위에서 물갈이가 됐다고 봐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물갈이 되고 많은 사람이 떨어지면 국민들이 통합당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저 정도의 물갈이가 됐으면 이제 통합당은 좀 더 개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비호감이 좀 사라진 그런 이미지를 앞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굉장히 반민구사 삼아서 정말로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표로 심판한다는 걸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선거 어떤 국회의원 수에만 비교하면 보수가 괴멸됐다고 볼 수 있지만 국민의 표에 의해서 혁신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희망은 더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전투표 관련해서 이제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사전투표하는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투표일에 다른 곳에 가기 때문에 이제 미리 하고 떠나는 경우, 또 하나는 선거날 내 집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살고 있는 집에서 근처에서 투표하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사전투표하면서 해화동 그 동사무소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주민들을 위한 줄, 하나는 외지인들 줄. 예. 외지인들은 다른데 주소를 둔 사람이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이제 투표하는 경우고, 이제 이 주민들, 이 해화동 주민들을 위한 줄은 이제 그 사람들인데, 보니까 해화동 주민을 위한 사전투표 줄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외지인들이 찍는 줄에는 40~50명이 서 있어요. 근데 다 보니까 젊은이들이야. 그래서 이거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투표일 놀러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별로 안 했고, 대학생들이라든가 젊은이처럼 아버지 주소라든가 원래 주소에다 주소 해놓고 다른 데 가서 이제 공부하거나 직장 다니는 이런 친구들이 사전투표를 주로 한 거예요. 어차피 그 주말에 놀러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코로나가 이번에도 좀 그 사전투표에 영향을 미친 현장을 제가 목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재난지원금 배부와 관련돼서 정부는 70%까지만, 이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걸러서 지급할 것을 준비 중인데, 여권에서는 총선 전후로 해서 100% 지급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80석을 얻은 여권의 주장, 그리고 정부의 고민 상당히 배치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고민정 후보 당선시켜주시면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면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광진구민 여러분이 제일 기뻐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정치권 일각에서 전 국민, 전 가구에 대해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소득하위 70% 지원 기준이 결정한 사안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 역량이 어떠한 양상으로 또 추가적으로 다가올지 저희가 가늠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지금 사실은 여권에서는 계속 선거 전후로 해서 김영주 의원님 100% 국민에게 다 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여권 주장대로 그렇게 된다면 추경해놨지만 한 번 추경을 더 해야 돼요.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뭐 여권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죠. 여권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재부 중심으로 70% 얘기했는데 김종인 위원장 또 황교안 대표가 그런 방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주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락을 깔아준 것이죠. 맞불로 나온 거죠. 예, 실질적으로는 속내는 다 주고 싶었는데 다 준다 그러면 사실은 너무 뭐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기재부는 기재부 나름대로의 이번에 다 주면 다음에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쓸 수 있는 탄알이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민 전체가 막 야당 자체에서 벌써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열어놓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뭐 그런 흐름으로 다 100% 줘야 된다. 이게 결정된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저 부분은요, 상당히 좀 당정 간의 협의가 빨리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인영 원내대표나 지도부에서는 다 주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라의 곳간, 밥그릇을 지키는 기재부 장관이 70%밖에 못 줘요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국회에서는요, 증액이나 항목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기재부에서 동의를 해줘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저런 부분을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야당과의 협의가 안 돼가지고 저 부분을 처리 못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빨리 오늘이라도 당과 기재부가 당정회의를 열어가지고 자 어떻게 할 거냐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자 그럼 이번엔 70% 주고 다음번 추경 3차 해가지고 다 주자 그런 식으로 하든지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국민적인 혼란감과 실망감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순서인데 그 F-35 스텔스 전투기 있잖아요. 그게 코로나 여파 때문에 DC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참에 좀 그것 좀 많이 사놓으면 좋긴 한데 예산이 또 부족한 게 또 문제겠군요. 자,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풀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풀 3인방에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N번방 조주빈의 공범 붓다가 조금 전에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18세 강훈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경찰관, 세 번째는 북한 김정은. 먼저 조주빈의 공범 강훈 신상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이른바 붓다 18세입니다. 함께 보시죠. 본인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 미성년자로서는 처음으로 신상공개 대상 됐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8세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 중 처음으로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김건선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제 민법이나 그 선거법인데 미성년자, 성년자가 중요한데 미성년자는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19세면 생일이 안 지나면 미성년자고 생일이 지나야지 이제 성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폭력법에 보면 청소년에 대해서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훈이 지금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청소년이에요. 18세예요. 만으로. 그런데 그 성폭력 그 신상 공개 규정에는 그냥 18세다 할지라도 2019년 1월 1일이 지났으면 만으로 18세다 할지라도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초로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신상 공개를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사실 가장 최연소로 신상 공개된 사람이 2010년도에 그 대구 클럽 여대생 살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조명훈 씨라고 한 25살 됐었어요. 성년이었죠. 공개됐는데 그 이후에는 미성년자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뭐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디지털 성범죄, 특히 성착취 프로그램일지 음란물과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 프로그램에서 디지털 성범죄에서 한 30% 이상이 미성년자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성년자들 주로 컴퓨터랄지 SNS를 굉장히 잘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범죄를 배우게 되고 범죄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아무리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번에 애화가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저 정도 성착취물을 제작도 하고 유포도 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하면 이런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됐기 때문에 아마 10대들도 앞으로 어떤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데서는 일반 예방적 효과는 좀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예, 특히 이 강훈이 조주빈과 함께 성착취 영상을 만들고 유포하고 이거를 빌미로 피해 여성들을 협박하는 범죄에서 공범관계란 말이죠. 충격적인 또 반전은 공부도 상당히 잘했고 정규 부회장 출신이라는 겁니다. 조주빈과 박사방 공범 붓다 피의자 신상 공개됐는데 강훈 만 18세 얼굴 보셨고요. 중학교 시절에 전교 부회장했다. 아시다시피 중학교 때 전교 부회장, 전교 회장하는 친구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래머로도 했고 한 대기업의 멘토링 과정에도 참여를 했다. 이것만 보면 상당히 건실한 그 청소년이다, 건실한 청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상은 조주빈과 박사방 공범이란 거죠. 이 미성년 신상 공개 과정까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강훈 측이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공개청을 유보해달라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에서는 기각을 한 거죠. 미성년자지만 신상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강훈의 신상 공개 소개해드렸고 이번엔 두 번째 하풀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경찰이 부적절한 요구를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경찰이 연락처 좀 점점점. 지난 2018년 6월 경찰관 A씨가 불법 촬영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피해자 여성 B씨는요, 순찰차에 태워서 여성을 관할 경찰서로 인계를 했는데, 이야, 아니, 그 과정에서 경찰관.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되겠다.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니, 지금 피해를 갓 당한 상황이에요, 여성은. 그럼 경찰차 타고 관할 경찰서로 인계되는데, 남자친구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 여성이 거부를 했는데도, 이 경찰관은 서류에 기재된 연락처로 이후에도 사적으로 연락한다. 좋은 인연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고 이 경찰관은 징계 초부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공익이 A씨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징계 처분 정당하다 판단을 내립니다. 법원의 말이 좀 어려운데 법원의 말은 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 이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용인했을 때 미치는 그런 사회적인 영향을 분명히 이제 고려한 것 같고요. 과거에 보게 되면 이제 범죄 피해자가 아니 그 가해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범인이죠. 범인과 이제 어떤 수사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이제 검사 사건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일종의 성상남 내지는 뇌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해자가 아니고 이제 피해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볼 때는 일단 피해자로서 특히 성범죄 피해자 경우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접근했다는 것은 결국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고 본 거고요. 또 성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피해자 경우에도 만약 수사하는 사람과 피해자가 유착이 되게 되면 거꾸로 가해자로 의심받는 무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엄정성,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공약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검사나 경찰이나 고속변호사 잘 아시겠지만 예컨대 피해자 측과 뭐 사적인 인연이 있어도 그 수사에서 배제. 네. 가해자 측과 사적인 인연이 있으면 더더욱이 배제시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고 억울한 사람이 당하거나 억울함을 풀지 않은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건 반드시 사실 징계가 이거 뭐 정직 2개월 가지고도 저는 조금 약하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뭐 파면은 몰라도 해임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한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장희영 교수님 이게 또 뭐 피해자 뭐 수사기관의 엄정성에 대해서 말씀 잘해주시지만 또 남녀관계의 일이라면 만약에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면 결론이 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부적절하게 경찰관이 연락을 한 것은 맞지만 뭐 남녀관계에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여성이 남자친구 있다라고 재차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관이 사후에 계속 부적절하게 연락을 했다라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연락처를 입수한 경위 자체가 여성이 준 전화번호도 아니고 수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공적인 그렇죠. 차원에서 내야 되는 전화번호를 사적으로 도용했다는 것도 사실 이분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사실 없다라는 게 이미 그걸로 이미 단정이 된 거죠. 다만 제가 또 한 가지 지금 김진애 커머레이도 좀 이해를 해보려고 이게 뭐 둘이 서로 사실 마음이 뭐 맞았으면 이렇게 가정을 했지만 저 여성분이 지금 경찰을 왜 만났어요? 성범죄 피해자로 만났어요. 맞아요. 성범죄 피해자로 만나서 남성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불신이 있는 이 상황에 경찰로서의, 그러니까 사실 경찰은 남녀가 아니잖아요. 경찰인 거잖아요. 성이 없는. 맞습니다. 근데 경찰을 만났는데 경찰이 성적으로 남성으로 다가왔다. 이 자체가 저 여성은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맞네요. 제가 생각 잘못했네요. 장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게다가 수사를 하게 될 어떤 본인에게는 내가 지푸라기를 잡아야 되는 이 잣대가 나에게 성적으로 다가왔을 때 저 여성이 느꼈을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공포는 얼마나 컸을까요? 실제로 제가 저 몰래카메라 피해자 여성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본인의 어떤 성적으로 직접적으로 취향을 받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어디를 가든 공공장소에 가도 화장실을 가도 자기는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되고 집에 가도 혹시나 이런 두려움에 떨어야 되고 자신은 태어날 때는 불량품으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남은 인생은 뭔가 자기는 트라우마가 있는 불량품이 됐다. 이 스크래치로 인해서 나는 평생
이 사람이 징계를 받건 처벌을 받건 이거랑 상관없이 자기는 평생 이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는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법적인 잣대를 떠나서 지금 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람의 처신은 옳지 않았고, 저는 또 하나 수정하고 싶은 게 아까 정직 2개월 징계라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 정직 1개월로 줄었어요. 아, 근데 그렇습니까? 정직 1개월도 본인이 과하다고 지금 정직 1개월을 과하다고 소송을 건 건데 여기서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세 번째 하풀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금수산 참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이 코로나가 북한에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던 터라 김정은의 부재가 갖은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금수산 참배에 안 나타난 김정은. 김정은은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이죠? 네.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가 상당히 전통인데 거기에 안 나왔다. 그러니까 그냥 할아버지 저기에 안 나온 게 아니라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생일은 뭐 거의 뭡니까? 이거 뭐 엄청난 뭐 국가 적이죠. 기념일에 안 나온 거예요. 딴딴한 김정은이. 자, 집권 이후 이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북한 고위 간부 20여 명이 방문했는데 김정은의 조화만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북한에서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하대 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북한은 방역 능력이 거의 없잖아 라는 얘기도 있고, 뭐 몇 명이 격리됐다는 등 소문도 있는데 김정은까지 안 나타나니까 혹시 김정은이 코로나에 감염? 뭐 이런 얘기도, 더군다나 얼마 전에 공개됐었던 그 군 간부들은 마스크 다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유한 킴벌리도 누구 쓰고 있었잖아요. 김정은만 안 쓰고 딱 있었던 사진도 야, 저 안 쓰다가 걸린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실은 또 이쪽 분야에 대해서 연구까지 하셨던 김영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가능성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군중 집회도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의 108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더군다나 그동안에 2012년 이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요. 그러니까요. 매년 4월 15일 또는 4월 16일 아침 6시 매체의 탑 뉴스가 김정은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방문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렇군요. 이번 매체에서 빠졌다라고는 굉장히 이상하다는, 특히나 이번에는 최룡의 김재룡 같은 몇 사람 정도만 20명 정도 간다 그러면 그 자체가 사회적 거리를 충분히 두면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하지 않았다. 소규모다. 소규모인데도 안 나왔다. 백두의 혈통이라고 자랑하면서 사실은 백마를 타고 달리는 정도는 자기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그동안에 지속되어 온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기를 지나치고 그냥 단순히 말하자면 조화만 보내고 또 젊은 아이들한테 선물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건강 이상설이나 혹시 만에 하나라도 코로나19에 대한 말하자면 위기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물론 뭐 아직까지 그런 데 대한 어떤 관측이 있는 건 아니고, 예. 실제로 우리가 이제 태양절 바로 전날 뭐 포를 쏘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설마 전날 저곳에 간다는 것을 안 나온다라고는 굉장히 큰 사건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한테 중요한 게 포 쏘는 게 중요합니까? 금수산 태양궁전 그날 태양궁전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날 태양궁전 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죠? 그동안에 완전히 꽁꽁 싸맸다라고 하는 러시아, 북한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뚫히기 시작한 거거든요. 코로나19에. 예. 그동안에 러시아도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모스크바나 상황이 블라디보스톡도 그렇지 않은 상태고, 또 중국으로부터 물자가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단동이나 이런 쪽에 녹tum도 이런 쪽으로 본다면 충분히 말하자면 보건 위생이 아주 취약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취약점인 그런 부분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런 날까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 감염이 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치 않으니까, 전혀 아직 뭐 나온 얘기는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가능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워낙 이례적인 일이라.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다른 뭐 진짜 통풍이라든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건강 이상설, 코로나와 다른 건강 이상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 비보도를 전제로 해서 가기는 갔을 거라고 봐요. 만약 정말 위중한 상태가 아니라면. 이야,
안 가고 뭐 했을까?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궁금하잖아요. 예. 이걸 알 수 있는 거는 국정원밖에 없어요. 국정원밖에. 그러면 국정원은 공개적으로 어디서 얘기를 하냐면 비공개적이죠. 국회 정보위에서 저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요. 사실은 저거 뭐 북한의 최고 군 통수권자의 어떤 동향은 국정원이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야 국정원 간사들이 국정원장이 보고한 거를 갖고 대략 브리핑을 해주거든요. 네. 빨리 이제 저러한 국회 절차가 있어야 우리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것 같은데 일단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12일 날 북한에는 우리나라 국회처럼 최고인민회의가 있는데 그때 전국에서 수백 명의 대의원들이 평양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지방에 있던 코로나19에 감염자 혹시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두문물출하고 있다라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 하나 우리 눈여겨봐야 될 게 얼마 전에 김여정이 최고 정치국 최고위원으로 다시 복귀했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의 어떤 건강 이상 설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밖에 할 수 없죠. 예, 아직은 뭐 다 추측이고 뭐 하나도 정확하게 확인된 건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60초 광고 보시고 곧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이사말루에서는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 좀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절반밖에 투표하지 않았는데 금배지를 싹쓸이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민심과 관련해서 오늘 이사말루에서 진짜 토크, 진짜 토크 해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와주세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